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4월 3일 목요일입니다. 대한민국 정책 유튜버 국민이 잘 사는 나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이 잘 사는 나라는요, 박진영 TV와 국민이 잘 사는 나라 TV 공동으로 송출합니다. 여러분들 국민이 잘 사는 나라 유튜브에서 검색해 주십시오. 저희가 새로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국민이 잘 사는 나라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한태선 정책실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태선입니다. 드디어 날짜가 잡혔죠. 그 앞에 저기 노트북 앞에다 이렇게 붙여놨는데 네네. 내일 별일이 없겠죠? 네네네. 네. 한번 저기 노트북 앞에 여기 읽어봐 주시죠. 여기 다들 요새 유행인데 저도 유행 따라서 한번 해봤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네. 뭐 현직 아직까지는 대통령이긴 합니다만은 없어질 걸 예상해서 빼고 그냥 써버렸습니다. 한태선이가 이렇게 딱 판결을 내리고 싶다. 온 우리 시청자들과 시민들의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네. 자, 여러분들 우리 한태선 실장님은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제정책 파트에 근무를 하셨고요. 그리고 민주당 정책실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천안에서 시장 출마를 여러 번 하셨던 분인데요. 실제로 여러 번 한 번입니다. 한 번 했습니까? 네. 공천은 한 번 받았습니다. 네네네. 시장 공천. 예. 이론과 그다음에 정책 현장에서의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설명해주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저희가 제목은 윤석열 탄핵의 경제적 효과라고 잡았는데요. 벌써 질문이 막 올라오겠습니다. 이 질문부터 바로 한번 해볼까요? 뭐죠? 박경남님이 주식시장은 언제 살아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네. 주식시장이 죽고 사는 거는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니까. 그거 알면은 뭐 우리가 여기 있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근데도 정치적인 영향력은 있잖아요. 그럼요. 네. 큰 흐름을 보면은 지금 주가가 2,000 500, 400. 거기까지 올라갔나요 다시? 예. 이 주가가 지금 10년 전, 20년 전 주가에서 아직도 네네. 헤매고 있어요. 그 선에서 문재인 정권 때 잠깐 3,000 한번 올라간 적이 있었고, 예. 그리고 지금 다시 떨어져 있는데 이게 결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전에는 가장 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컨트리스크였어요. 네. 남북 문제, 북한이었죠. 네. 북한 문제였는데 지금은 그걸 지난 것 같습니다. 빨리 우리 경제 개혁을 하고 정치권이 안정이 돼서 리더십을 바로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 주가는 아마 내일 이제 구체적으로 탄핵이 결정이 되고 그게 이제 가시화되면 가장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큰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겁니다. 예,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큰 효과가 플러스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정치 일정이 본격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각 당의 경선이 있고 대선 후보들이 각 당에 결정되고 지금 언론 분석에 따르면 6월 3일경에 대선을 할 것 같다고 다들 전망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미 그 이전에 모든 여론조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경제 리더십, 정치 리더십이 확정된다는 전망만 있으면 5월 말이나 6월 대선 끝나기 전에도 상당 수준의 주가 회복이 반영이 될 거다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실제로 이제 한국 경제의 규모라든가 뭐 교역량 그리고 또 뭐 GDP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은 한 4천, 5천 가도 전혀 손색이 없다라는 부족하죠. 이야기를 사실은 하더라고요. 그것도 부족하죠. 네네네. 우리의 경제 실력이나 네. 우리 여러 가지 대외 경제 정책의 실적이나 이런 걸 보면은 미니멈 3천은 기본이고 이미 4천, 5천은 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 미국 경제나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경제들 성장한 것을 보면 그 경제 성장률과 해당 국가 이제 주가 상승률 비교해 보면은 우리나라가 대단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큰 게 정치적 불확실성이고 네. 두 번째 우리 내부에 네. 시장 경제 원칙의 확립
네, 지배구조라든가 엊그제 가장 대표적인 게 상법 개정안이었죠. 네, 네. 사실은 그게 대한민국 금융시장, 자본시장의 시장 경제 원리 확립을 위한 기본 중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네. 그래서 즉 이제 예. 주주의 이익을 보장하는 회사 그렇죠. 운영이 돼야지 예. 사실 이제 주주라는 것이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주가가 그럼요, 올라가는데 그럼요. 예. 예, 오너의 경영권 방어라든가 예. 오너의 그 독점적인 지배권 문제로 가니까 주식이 덜 올라간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상장 기업들은 주주의 이익을 대변을 하죠. 근데 그 주주 중에서 대주주, 그러니까 대주주는 뭐냐? 가장 지분율이 높고 또 경영권까지 네. 갖고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이익을 대변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대다수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소액주주들이라든가 투자자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결과가 이렇게 주가의 저평가로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 한국 경제가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그리고 많은 그 시장 주시장 참여자들의 이익을 위해서도 그런 개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덕수 총리가 상법 개정안을 이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네네. 뭐 경제학 전공자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국에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이제 이 경제학 하시는 분들이 케인즈원적인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뭐 그리고 사실 최상목 부총리나 하물며 이복형 금감위원장조차도 이 상법 개정에 우호적인 원래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다. 그럼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덕수가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는 그냥 민주당에 대한 반대입니까? 아니면 재벌이라든가 이른바 이 오너 경영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이게 이제 교수님 말씀 중에서 네. 우리 이제 한국의 경제학자들이 케인지언 가깝다라는 사실은 이제 그런 평가들이 있는데 네네네. 사실은 그 이후에 경제정책 담당자들이나 여러 그 경제 전문가들이 발언하는 거 보면은 케인지언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래서 케인지언은 가장 중요한 게 정부의 이제 적극적인 역할, 네. 경제에 대한 개입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 우리가 뭐 관치 경제라는 욕을 많이 들을 정도로 이제 경제 개입을 많이 하는 경제다라고 이제 정부가 개입을 많이 하는 경제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그 반대로 실제로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 이런 것도 안 해요. 룰러로서의 역할을 안 예, 한다. 예, 그걸 또 뭐 다 방기하고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그 가장 상징적인 그림이 하나 며칠 전에 하나 있었는데 한덕수 그 지금 대행이죠. 네네. 예, 국무총리 겸 대행인데 이분이 이제 탄핵 심판을 다 이제 받아서 거길 이제 기각이 돼서 다시 복귀를 했는데 복귀를 하자마자 그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했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거부권 행사하고 바로 직후에 총리실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이분이 총리실 그 이렇게 연회장 네네. 같은 데서 누구였냐면 그 삼성, 네. 현대 이런 재벌 오너들을 불러놓고 이야.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야, 정말 이게 지금 현 정국이 정말 대통령 탄핵 여부를 두고 트럼프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하고 이게 정말 급선무인데 이분은 거기다 재벌 회장들 모아놓고 상법 개정안 그 통과 자 거부권 행사했다고 기념해서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하고. 이분 이거는 정말 너무하네. 해도 해도 좀 너무한 거예요. 사실 우리 네. 한덕수 총리가 진짜 염치 없는 사람이잖아요. 혹시나 총리 끝나고 그 재벌 기업의 뭐 회장이나 이런 거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는 사람 같아요. 느낌이. 이미 그 총리하기 전에 네네. 그런 쪽의 이해를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신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죠. 네. 그뭐 로펌의 고문으로 있으면서 그 뭐 공무원들이 고위공직자들이 로펌에 가서 무슨 일 하겠습니까? 네. 다 그 정부 로비해 줬겠죠. 그렇죠. 재벌 기업들이 그분들 이제 변호사 자격도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로펌 가서 뭐 했겠어요? 로비스트로 정말 그 후배 공직자들 보기 부끄럽지 않은지 혹은 이제 후배 공직자들도 저렇게 하는 거 보고 나도 여기서 좀 있다가 네. 경력 쌓아갖고 저 우리 한덕수의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지 않을까. 네. 정말 여러 가지로 공직 윤리도 다 무너뜨리고 해악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탄핵에서 막 돌아오신 그분이 네. 우리나라의 시장 경제를 가장 기준을 확립하는 기본을 확립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던져놓고 재벌 회장들 불러놓고 밥 먹고 사진 찍고, 야, 이 진짜 이건 정말 부도덕한 행위라고 봅니다. 예, 너무 부도덕하고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우리가 많이 쓰던 용어 중에서 정경유착이라는 말이 정경유착, 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이거 좀 세련된 말을 거기다 갖다 쓰는 것도 좀 부끄러울 정도인데 정말 노골적인 정경유착을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민주당이 이제 다시 탄핵안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그 헌재 재판관을 임명 안 한 사유를 가지고 탄핵을 이제 시킬 거라고 보이는데 이 한덕수 이분은 정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에서도 반드시 그리고 신속하게 탄핵을 해야 될 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분한테 대선 맡겨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 한덕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만만치 않아요. 아, 정말 첩첩산중입니다. 현직 경제부총리가 예. 미국의 채권을 갖고 있다. 이거 환율 방어도 해야 되는 분이고, 네, 네. 그리고 뭐 금융 유동성 문제 이런 것들도 해결해야 네, 되는 분인데, 네. 그럼 이게 이해 충돌 아닙니까? 그 이해충돌이란 말이 아까울 정도예요. 아까울 정도다. 그러니까 굳이 표현하자면 네. 우리 대한민국 이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아는 기업이 삼성, LG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탁기나 TV를 가지고 두 회사가 국내 이제 국제 시장에서 경쟁하고 국내에서도 경쟁하는데 이런 꼴이에요. 삼성전자의 TV 세탁기를 만드는 사장이 네. LG전자의 주식을 보유한 거예요. 그럼 삼성 세탁기 그러니까 이거는 만들어 놓고 안 팔리길 바라겠네. 안 팔리고 LG께 더 많이 팔려야 주식이. 자기 이익을 보게 된 이런 경우가 지금 된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이 경제부총리라는 자리는 사실은 우리나라 모든 경제 정책을 총괄하지만 특히 외환 보유고 네. 국제 금융에 대해서 지금 이제 국내 금융은 사실은 이제 그 정부 조직상으로는 금융위원회가 별도로 네네. 이제 국내 금융은 하고 있는데 국제 금융은 철저하게 경제부총리 직속으로 기재부 장관 직속으로 돼 있거든요. 거기를 책임지는 그 담당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국제 금융 정책, 외환 정책, 외환 수급, 환율 방어 이런 것들을 책임지는 사람인데 이분이 달러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완전히 이해상충이죠. 그렇죠. 네? 네. 이게 그 달러 가치가 올라갈수록 즉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질수록 본인한테는 사적 이익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 경제적으로 보면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이제 이런 비슷한 케이스를 증권회사나 금융회사나 이제 증권 거래소 직원들은 주식 투자를 못하게 막아놨어요. 본인 이름이나 특수관계인 이름으로 관계자들 못하게 막아놓고 아주 원천봉쇄 해놨거든요. 네. 근데 정작 그거를 감독하고 그거를 막고 우리 국가 경제를 지켜야 될 이 양반이 자기가 그 상대 국가 자산을 갖고 있다는 거는 정말 이해상충이고 네. 일반 증권회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해고입니다. 해고. 해고죠. 아 그럼요. 근데 지금 이게 물론 법률적으로 따지기가 굉장히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아 법적으로는 네. 그 고위 공직자들한테 네. 외국 자산에 투자하지 말라는 법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없죠, 그죠? 네, 그러나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상법 개정안이 네네. 주주 충실 의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경영인이 네네. 그거랑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네. 그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경영을 하는 사람들은 주식 회사는 그 회사의 전체 이익, 네. 그러니까 주주 전체 이익에 봉사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실은 지금 경제부총리도 대한민국 경제라는 대한민국 회사라는 이익을 위해서 본인이 봉사를 해야지 네. 본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면 안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의무를 위반한 사람이다. 이분은 그 정말 이제 우리나라 금융시장 일반 증권회사 이런 데서도 이런 사건 벌어지면은 바로 해고시켜 버려요. 이거 감독 당국에서도 그냥 두질 않습니다. 이게 그러면 현재 인사권자가 한덕수니까
네. 뭐 국회에서 뭐 최상목 그 마흔역 임명하는 걸로 하는 탄핵안 내란 혐의 탄핵안과 별개로 이 사건과 관련돼서 해임 결의안 뭐 이런 거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솔직히 말해서 도덕적인 문제도 우리 포함되어 주식시장 참여자들도 많으실 텐데 네. 이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이걸 너무나 잘 아세요. 이런 내용들을 네네. 조금만 경제에 관심 있는 분 이거는 경제부총리가 사퇴해야 돼요. 사퇴해야 되죠. 그죠? 이게 드러난 순간 바로 본인이 사퇴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네. 그게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네. 근데 지금 전혀 그런 얘기 안 하죠. 그래서 이거는 사퇴가 우선이고 일단은 빨리 기재위를 열어서 국회에서 이 최상목 출석시켜서 이거부터 따져야 돼요. 네. 아마 최상목은 아마 지금 뭐 관세 대응 정책 마련한다면서 뭐 경제 위기다, 국가적 대응 필요하다 그러는데 다 헛소리입니다. 네. 그런 사람한테 이걸 맡길 수 없고요. 빨리 한덕수 총리와 더불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그 자리에서 빼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경제 개혁입니다. 한덕수, 최상목 두 사람이 본인들을 탄핵하면 경제 망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미 두 사람이 다 망쳐놓은 거네요. 그렇죠. 이미 망쳐놨고 그 사람들이 믿었죠. 사실은 관료들에 대해서 한덕수라든가 최상목 이 두 분이 대한민국 기재부 중에서도 최고 엘리트 코스만 밟아왔던 한덕수 이분은 뭐 커리어가 얼마나 화려합니까? 화려하죠. 네. 최상목 부총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분들을 믿고 이렇게 맡겼었는데 그 이면 그 이분들의 그 실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예요. 사적 욕망이 예, 예. 더 강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공직자에 대해서 생각했던 여러 가지 기대했던 모습들, 네. 이상적인 모습들이 많이 깨져나가지 않습니까? 이번에 특히 검찰공화국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검사들이 그 모습들이 아니었구나. 실체는 더 철저하게 사적 이익에 복무하는 그런 분들이구나라고 우리가 실체를 봤는데 이번에 우리 최상목 한덕수 두 분을 통해서 이 나머지 이 경제 관료들의 네. 실제 모습을 정말 적나라하게 봤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뭐 사퇴하면 경제가 망한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 외국의 전문가들도 다 이 뉴스를 다 보고 있어요. 만약에 네. 여기서 최상목 부총리를 그냥 두고 이분이 또 뭐 TV 나와서 관세 대응 정책 한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야 정말 한국은 이제 끝났구나. 네네네. 자정 능력이 없구나. 오히려 네. 그렇게 판단할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빨리 우리 민주당에서도 탄핵안을 내기 전에 사퇴 요구부터 빨리 하고 네. 뭐 국회 빨리 열어서 네네. 촉구하고 해야 될 겁니다. 자, 이제 두 사람이 실제로 경제 정책을 망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일 크게 망친 사람은 윤석열이죠, 그죠? 말하면 지금 윤석열 탄핵 선고 기일이 잡히면서 주식이 올랐어요. 네. 그러면은 내일 윤석열이 탄핵 인용이 되면은 주가는 어떻게 될까? 그다음에 이게 윤석열이 해놓은 이 폐악질을 생각하면은 윤석열이 없어지는 것이 한국 경제에 어떤 희망적 효과가 나올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가장 큰 게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불확실성을 제거했다. 네. 경제의 가장 큰 적이 불확실성이거든요. 매를 때리든 맞든 빨리 결정을 내려서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다라고 예측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경제에는 가장 기본입니다. 네.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너무 많았어요. 오랜 네네. 기간 동안에. 네네. 그래서 이게 외국인들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기에도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고 특히 이제 국내 소비자나 투자자들도 사람들이 식당을 안 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밥을 안 사 먹고 네네. 모든 게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경제 활동 자체를 굉장히 위축시키고 있는 겁니다. 네. 내일 탄핵 결정이 제대로 나고 경제 리더십을 다시 확립하고 네. 그 윤석열이 했던 그동안 여러 가지 정말 폐악질이란 말밖에 폐악질, 네. 생각이 안 나는데 네네. 무슨 뭐 정책이랄 것도 없어요. 정책이 그냥, 뭐 있습니까? 폐악질이었죠. 네. 네. 그 두 부부가 했던 것들을 네. 이제 밝히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잡기 시작하는 건데 그렇게만 돼도 우리 경제 회복의 단초는 잡는다. 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내일 탄핵을 먼저 하고
네네. 그것이 모든 것의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내일 뭐 11시에 잡혀 있으니까 늦어도 네. 뭐 12시 정도에는 선거가 마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그렇죠. 다들 그러면 이제 내일 생방송 또 생방송하죠. 하신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그러시고. 주식이 오후 3시까지 합니까? 그렇죠. 오후 3시면은 오후 한 2시까지는 막 랠리가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예, 아니 뭐 저는 뭐 무조건 네네. 관련주 오를 것이고 또 네네. 요새 새로 등장한 이재명 테마주 있지 네, 않습니까? 오로 시작하는. 네. 그래서 그 무슨 뭐 시계 만드는 회사인가요? 그것도 있지만 왜 더 네. 큰 회사 있잖아요 또 아, 예, 예. 반도체 만드는 이렇게 반도체 조금 적당히 큰 회사. 예, 예. 그 회사 주식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좋아질 거예요. 네. 불확실성이 네. 걷어지면서 근데 여기 이제 트럼프 관세가 또 문제긴 한데 어찌 됐든 내일 한국 경제에서는 가장 큰 네. 먹구름이 거친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시야가 보이고 그 이제 트럼프 정책에 대한 대응도 이제 해나갈 수 있는 단초가 마련이 되는 거죠. 어찌 됐든. 네. 금방 저기 네.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한반도의 이제 경제라는 것이 결국은 크게 두 개의 변수가 있네요. 국내 한반도 리스크. 그렇죠. 이런 과거에는 이제 북한 리스크였는데 지금은 국내 정치 리스크.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외부적 리스크는 결국 미국 리스크네요. 지금 미국 리스크는 네네. 한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정말 전 세계 전체 다 네. 영향을 너무너무 미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다들 뉴스 보셨겠지만 드디어 네. 트럼프가 이제 칼을 뽑았어요. 네, 이제 상호 관세. 예, 이게 뽑을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뭐 그냥 엄포용이냐 아니냐 말이 많았는데 결국은 오늘 트럼프가 발표를 한국 시간으로 한 5시 반쯤인가 새벽 5시 반? 네네. 이제 미국 증시가 문을 닫는 시간에 음.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예상했던 대로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 전쟁을 선전포고를 했고 네. 저는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트럼프 발 경제 계엄령이다. 경제 개혁령이다. 네, 전 세계를 향한 네. 여러 가지 불법 면에서 개혁인가요? 이게 그 트럼프가 이제 발표문을 백악관에 이렇게 그 홈페이지에다 올려놨던데 그걸 좀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앞에다가 이번에 관세 조치가 이러이러한 법적 근거가 있다라고 써놨고 그 법적 근거가 뭐냐면 미국 법이에요.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 네. 저 1974년 무역법 604조. 슈퍼 604조 옛날 그 유명했던 그거 있고 네. 슈퍼 301조라는 슈퍼 301조. 그 법들을 쭉 나열을 했어요. 음. 이 법안에 따라서 이번 관세 조치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발표문에 이제 여러 가지 설명들이 많은데 핵심은 제가 보기에 제일 핵심은 비상 조치다. 비상 조치다. 이게 미국이라는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도 긴급 재정 명령권 네, 같은 긴급 게 재정 있거든요. 명령권이 있죠. 네. 거기에 유사하게 국제적으로 무역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으로서 조치하신 미국 국내법에 의해서 비상 조치로 국가 비상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안보 차원의 조치다라고 명백하게 발표문에 넣어놨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이 그 계엄 조치한 것은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었다는 것이 불법이죠. 불법입니다. 네. 불법 위반됐고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그걸 막았죠. 네. 그런데 이번 트럼프 조치는 미국 국내적으로 보면은 뭐 자기 주장대로 이게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할 정도의 대통령의 비상대권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니까 나는 이 조치를 한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비상조치다라는 말을 국가 비상사태를 말을 썼고 트럼프 네네. 스스로가 이러한 경제적 위협에 대비해서 미국이 국가 비상사태임을 선포한다 네. 이렇게 시작을 해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경제정책이나 관세정책이 아니고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거의 이제 뭐 옛날에 긴급조치 우리나라식으로 네네. 따지면 안보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안보 거예요. 정책입니다. 안보 네. 정책. 근데 이제 저희가 아까 우리
과거 이제 슈퍼 300일 좀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레이건 시대 때 보면 이른바 이제 상동이 적자, 뭐 정부의 재정 적자, 그다음에 무역 수지 적자 이런 부분들을 해소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럼 네. 지금 트럼프가 하는 이야기도 똑같은 이야기입니까? 네,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미국이 왜 이렇게 됐는가? 아까 말씀하신 쌍둥이 적자, 무역 적자하고 재정 적자 이제 네, 두 네. 가지인데 이게 그럼 미국이 왜 두 가지 적자가 계속 생기고 있는가? 그것은 미국이 전 세계 패권을 군사적 패권과 달러 패권 두 가지를 갖고 있잖아요. 네네네. 이거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환율이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무역 적자나 무역을 수출을 잘하면은 달러가 많이 들어와서 이제 뭐 원화가 강세가 되고 이런 일이 해서 이제 환율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뭐 불안하기도 하지만 그게 균형을 찾아간단 네. 말이에요. 시장의 역동성도 만들어내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균형을 찾아가면서 이제 경제가 좀 뭐 불안했다가 안정화됐다가 이렇게 되는데 미국이란 나라는 무역 거래를 달러로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이 무역 적자를 많이 봐서 그러면 이제 달러가 계속 밖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네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아 그럼 국내에 자기 돈이 없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자기 돈이 없어져. 근데 미국은 기축통화국이니까 기축통화니까, 어떡하냐? 달러를 계속 발행하는 찍어내야 거예요. 되잖아. 네, 네. 계속 찍어내고 있는 거죠. 그럼 물가 폭등이 일어나나요 또? 뭐 국내적으로 그럴 수 있고. 네, 네. 그래서 미국 달러는 계속 무역 적자를 통해서 미국 달러 가치가 계속 오르려고 하는 힘과 또 떨어지려고 하는. 떨어지려고 하는 힘이 이제 교차를 하는데 네. 수십 년 동안 계속 그게 진행되면서 미국 달러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강세를 유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네. 이제 우리 한국이나 뭐 중국처럼 이제 달러를 무역 흑자를 통해 우리 입장에서 무역 흑자니까 달러를 계속 확보를 해요. 그럼 그거를 우리가 들고 있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미국 국채를 다 삽니다. 네, 미국 네. 부동산도 사고. 네. 그러니까 달러 수요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이 달러를 기축 통화로 활용하는 순간 사실은 어쩔 수 없는, 거네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네. 비용인 것이고 네. 또 한 가지는 미국이 그러면 이제 그 달러가 강세가 되고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이제 돈을 더 많이 써야 되는데 그 네. 부분들을 미국이 이제 전 세계적인 군사력을 군사 유지하기 지출, 위해서 군사 지출을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그래서 이제 쌍둥이 적자가 무역 적자하고 이제 미국 정부적 국가 채무가 계속해서 이제 적자를 늘어났는데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다. 그 천조 그 이자를 갚아야 될 돈이 네네. 천억 달러. 아, 그게 보통 이제 네. 채권국들에게 갚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 그 뭐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이라든가 인도 네네네. 이런 일본 채권국들한테 그 돈을 이제 주게 돼 있는데 미국은 그걸 견디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시나리오가 뭐냐면은 일단은 관세를 때려서 무역 적자를 줄인다. 네. 그래서 쌍둥이 적자 중에 무역 적자를 근데 관세를 때린다고 과연 무역 적자가 줄을 것이냐 논란이 있지만 관세를 때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정도량의 수입을 한다면은 오히려 무역 적자가 늘어나죠. 그럴 수도 있고 네네. 그거는 이제 세부적으로 케이스 바이 네, 케이스로 케이스 바이 봐야 케이스인데, 돼요. 네네. 근데 트럼프 논리는 이렇다는 거예요. 관세를 올려서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 네네. 뭐 그럴 가능성도 있고 아닙니다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미국 국채 있죠. 이걸 가지고 미국 이제 국내 그 트럼프의 경제자문관 보고서가 이제 스티브 미란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그 사람 네. 보고서를 이제 그 보고서에 입각한 정책이라고 하는데 그 미란 보고서에 따르면은 관세를 때려서 무역 적자 일단 줄이고 그 다음에 각국을 네네.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을 불러서 네네. 10년 만기, 30년 만기 미국 국채가 주로 이제 팔리고 있는데 이거를 네네. 100년 만기 국채로 네네. 다 바꾸겠다. 그러면서 그 대신 100년 만기 국채 이자율을 제로짜리 국채를 네. 바꾸겠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네. 그 10년짜리 채권을 100년짜리로 늘리고 이자를 한 푼도 없는 그 이자 떼먹는 거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깡패예요. 예, 예, 예. 이걸 예. 하겠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네. 그러면은 어떤 나라가 미국한테 와서 그 채권을 내가 10년짜리, 30년짜리 채권을 갖고 있는데 이자도 없는 100년짜리 채권을 누가 바꾸겠어요. 그렇죠. 그때 레버리지를 활용할 게 협상 카드가 관세다 이거예요. 아, 결국은 아니 이게 참 재밌네. 제가 그냥 이렇게 그냥 가공에 저도 너무 황당해서 이런 말을 맞나 싶을 정도인데 이게 지금 트럼프의 경제 보좌관을 하는 이른바 스티브 미란이라는 사람의 보고서예요. 결국은 이거네. 예. 이자 떼먹기 위해서 관세 정책한다. 관세 싸움을 한다. 걸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노골적으로 이제 이 트럼프 발표문에 보면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네. 그 이제 그 채권 떼먹기 위한 거기까지는 안 갔고 다만 뭐 제조업 부흥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관세 정책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속내는 결국은 미국 국채를 이제 강제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선제적으로 지금 이 관세 때리기 정책을 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네. 여기서 제가 좀 네네. 지식이 짧아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적자 재정 적자 부분인데요. 네네네. 미국 같은 나라가 또 흑자로 돌아간다고 또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적자가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민들의 삶의 문제라든가 해외에서의 이 패권적 지위 유지에 의해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필요합니다. 예. 네. 그런데 그거를 음. 이제 미국 국가가 감당이 가능하냐 이것의 문제거든요. 네. 지금 그 미국이 국채로 이자를 갚아야 될 돈이 정부 지출의 10%를 넘었다는 말이 있어요. 네네. 15% 가까이 됐다는 말도 있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그 기업으로 치면은 파산이에요. 네네. 예, 은행 금융기관 이런 데는 신용등급 떨어뜨리고 파산 선고를 해버리죠. 네네. 이게 우리가 IMF 때 겪었던 거랑 사실은 아주 유사한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그 달러 유동성이 없어서 네네네. 그 IMF까지 갔는데 네. 미국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고 볼 수 있고 사실은 미국 정부를 네. 신용 등급을 매긴다면 과연 지금 적격 등급으로 할 수 있느냐? 왜 국가 신용 등급 다 매기잖아요. 미국도 맥입니까? 그럼요. 긴축통화국가인데도 거기도 평가를 합니다. 아. 그래서 미국이 최상위 국가는 아니에요. 네, 뭐 네. A 등 제가 정확하게 등급은 기억 못 하는데 우리보다는 좀 높고 일본이나 다른 나라보다는 좀 낮은 그런 수준이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 미국 국채가 좀 더 늘어나고 그러면은 미국 국가 신용 등급에도 이제 경고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미국 국내적으로는 이런 정책들을 무리하게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왜 기존에 뭐 바이든이나 이런 정부는 이런 노력 안 했겠어요.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트럼프처럼 이렇게 과격하게 계엄령 내리듯이는 안 했다. 아까 이제 합법적이냐 말씀하셨잖아요. 네. 미국 국내법으로는 합법적이지만 사실은 그동안 전 세계를 이렇게 움직여왔던 자유무역 체제계 가트 체제라든가 WTO 체제 이거를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한미 FTA가 우리는 국가 죄악으로 생각하고 다 국내에서 한국 내에서는 다 준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해왔고 그런데 한미 FTA도 다 휴지 조각 만든 겁니다. 일방적으로 이게 그 미국이 그동안 국제 거래를 해왔던 뭐 EU라든가 일본, 중국 다 마찬가지인데 그동안 개별 국가로 FTA도 맺고 무역 협정들이 다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다 수정하는 조치라고요. 관세가. 그러면 해당 국가하고 다 개별 협상을 하든가 아니면 뭐 단체 협상을 해서 그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일방적으로 그냥 때린 거예요. 어느 날 계엄령 하듯이. 아니 이런 상상력이 생겨나는데요. 만약에 중국하고 EU가 유로하고 위엔화하고 맞교환해가지고 달러의 긴축 통화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미국이 하는 조치는 그렇게 하라고 유도하는 겁니다. 유도하는 겁니다. 이게 일부러 나는 달러 기축 통화를 포기할 테니까 위엔화나 뭐 유로나 이런 화폐를 써라라고 미국은 또 그건 절대로 용납을 안 해요. 이제 그러려고 뭐 러시아 루블화 같은 경우 하려다가도 미국이 경제 제재를 엄청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달러 기축 통화 위치를 잃어버린다는 건 사실은 미국이 패권국에서 쫓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국이 멸망한다는 제국이 얘기가 나오는 멸망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 예, 예. 이제 옛날 로마 제국이 멸망했듯이 네. 미국 제국이 미 제국이 뭐 제국주의란 말까지 제가 쓰지 않겠습니다. 거대한 국가라는 뜻으로. 네, 거대한 뭐 그런 국가가 멸망하고 있다라는 분석을 미국 내에서 학자들이 하기 시작했어요. 이야. 아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달러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뭐 정말 시장 논리를 다 벗어난 그런 일을 트럼프가 밀어붙인다 그러면은 아니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걸 우리 한국 경제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고 그렇죠. 심지어는 중국이나 EU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미국? 지금 관세도 못 받아들이는데 80년대 그러면 초반에 한때 네네. 달러가 아닌 엔화, 일본 엔화를 그렇죠, 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역할 때 바로 이제 교환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랬다가 네. 미국이 그 일본을 폭격했죠. 폭격해서 이제 네, 네. 반도체도 박살나고 잃어버린 20년, 30년 시대가 왔는데 그때는 미국이 일본하고 독일 두 나라를 네. 집중적으로 공격을 네. 했고 여러 가지 레버리지가 있어서 군사적인 예, 이겼죠. 외교적인 네. 게 있어서 이제 이겼는 미국이 그때는 이제 성공을 했는데 지금은 트럼프는 그런 고려가 전혀 없어요. 네. 그냥 미국과 나머지 전 세계를 상대로 선전포고를 해버린 겁니다. 예. 네. 계엄령을 다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니 우리도 한국도 먹고 살아야 되고 중국도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야 달러가 그 정도로 했는다 그러면 앞으로 그럼 달러 가치가 굉장히 불안해지고 달러 가치가 하락할 전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네네. 누가 달러를 보유하겠냐고요. 네. 중국. 그럼요. 그래서 우리도 말씀하신 대로 중국 위엔화나 이런 데 거래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고 네. 실제 거래할 때 그렇게 네네.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거는 미국이 그 트럼프는 이상 이렇게 해서 관세도 올리고 미국 국채도 줄이고 달러 기축 통화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이 상태로 계속 밀고 나가면은 오히려 미국이 스스로 붕괴되는 그런 길로 지금 방향을 놓고 보면 그렇게밖에 전망할 수가 없어요. 비슷한 사례가 네네. 제가 아는 수준에서 네네. 역사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명나라인데 음. 명나라가 엄청난 팽창 정책을 합니다. 네네. 유명한 그 정화, 네. 동남아 원정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아프리카까지 가는데 그게 많은 나라들이 공물을 바치고 조공을 바치고 하지만은 재정 적자로 이어져요. 그래서 이제 정화가 영락제 때 사람인데 영락제 죽고 난 뒤에 대외 원정을 취소해버리고 쇄국을 해요. 명나라가. 네. 쇄국을 하면서 재정 적자는 해소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패권국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국내에서의 물산의 한계가 있어가지고 명나라 그때부터 시들시들 망해가요.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로마도 비슷하게 망했다고 그래요. 로마도 그런가요? 재정 로마 문제? 석국들한테 네네. 그 이제 공물이라고 그러죠. 네네네네. 그걸 이제 과도하게 요구하다가 이제 망하게 되는데 그런 근본적으로 미국이 왜 저렇게 무역 적자가 심화됐느냐. 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석할 때 미국의 무역 적자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미국이 고임금에다가 네, 그리고 네. 미국은 사실은 이 제조업보다는 제조업은 점점 경쟁력이 없어지고 더 크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데가 미국이 뭐냐 금융하고 금융이죠. 네. IT예요. IT죠. 네. 예. 지금 뭐 구글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세계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고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돈을 엄청 벌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네, 네. 그런데 지금 트럼프는 미국이 잘 나가는 분야는 다 외면해 버리고 미국이 점점 이렇게 국제 경제적으로 구조조정이 좀 이루어지고 비교우위 산업을 통해서 비교우위를 통해서 각자 이제 경쟁력 있는 분야로 시장 논리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건데 그걸 뒤집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전통적 산업 다시 데리고 오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 그렇죠. 경쟁력은 저기 뭐야 노동력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문제에서 한국이라든가 중국, 일본에 뒤지잖아요. 이길 수가 없죠. 네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이 그럼 다 자기들이 만들어서 제조업 다 만들어서 자기들이 생산하면은 네. 그게 미국한테 좋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좀 인건비 비싼데. 인건비도 비싸고 아니 그리고 그거를 미국 이제 자국 시장에다 공장 져서 다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 미국 국내적으로 공급이 또 엄청 늘어날 것이고 네네. 또 한 가지는 결정적인 게 미국이 무역 적자를 통해서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그 기술 선진국들이 저가의
성능 좋은 제품들을 엄청나게 공급을 한 거거든요. 미국 국민들에게. 국민들한테 네네네. 그 미국 소비자들의 후생을 엄청나게 높여준 겁니다. 중상층의 삶의 질은 한국과 중국이 책임지고 있다. 그럼요. 네네네. 근데 이걸 버리고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은 그 도대체 뭘 지향하는 건지 알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트럼프가. 이게 저는 이제 정치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면요. 사실 미국의 민주당이 굉장히 우경화됐잖아요. 경제 정책이. 그러면서 그렇죠. 이제 금융 자본, IT 자본, 바이오, 뭐 그 AI 이쪽 전부 다 민주당 그렇죠. 계열 자본들과 친화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 노동자 그룹들, 민주당을 지지했던 그룹들이 떨어져 나가고 러스트벨트에서는 이 폐업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노동자에서 실업자가 되면서 공화당 지지자로 바뀌어요. 이 참 웃기는 현상이 전통적 노동자들은 공화당을 지지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중산층 이상의 셀러리맨들이라든가 전문직들은 민주당을 지지하고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게 뭐라고 합니까? 산업 정책이 확확 바뀌는 이런 상황으로 간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결국은 민주당을 지지했던 전통적 노동자들의 수는 줄어드는데 IT라든가 이 금융 쪽에 고용은 또 사실은 많이 안 일어나잖아요, 현실이. 그렇죠. 상대적으로 네, 과거 제조업보다 일어나죠. 네. 대공업 노동자들 막 현대자동차나 현대중공업에 몇만 명이 쏟아져 나오고 이런 게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게 그 트럼프를 변호해 주십니까 지금? 아니 변호하는 건 아닌데 이게 참 애매한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 정치가. 그 공화당이나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은 진짜 미국 국내만 놓고 보면은 일견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방법을 그 이제 기존에 해왔던 시장의 룰이라든가 이런 걸 좀 유지해가면서 하면 좋은데 이렇게 폭력적으로 진짜 이건 폭력이죠. 제가 오죽하면 그 트럼프 계엄령이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근데 실제로 이건 계엄령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는. 그래서 그동안 제가 가끔 미국 민주당은 뭐 하고 있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데 4월 2일 그러니까 미국으로 뭐 어젠가요? 이렇게 발표를 앞두고 미국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제 발언을 좀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가 하는 거는 법적으로는 미국 국내법적으로는 사실은 시비 걸 수가 없어요. 뭐 법적 근거는 다 있으니까. 근데 과연 진짜로 미국이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거냐? 뭐 근데 뭐 잘 느끼겠지만 이게 비상이냐 아니냐 갖고 따지면은 뭐 우리 계엄 상황처럼 그렇게 명확하게 군사적 문제가 아니고 경제적인 거다 그러면은 국내적으로는 어렵다고 하는 게 비상이죠. 유권자들의 지지를 많이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도 이제 경제 어렵다 늘 경제 위기다 그러죠. 맨날 그러는 게 사실 이제 정치적 지지 때문에 그런데 미국 민주당도 아마 그 부분이 걱정됐을 거예요. 트럼프가 정책하는 게 야 이건 뭐 미국 경제가 너무 어렵고 이걸 살리기 위해서 나는 진짜 고육지책을 쓰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민주당은 아마 그 대응 논리가 뭐 어려운 거 구해겠다는데 거기다 발목 너 민주당 맨날 발목 잡냐 또 이런 얘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근데 이제 미국 여론이라든가 미국 민주당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 주식시장도 어제 이걸 발표하고 나서 미국 장외 거래가 장외 주식시장들이 1%에서 2%가 빠졌어요. 트럼프 발표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좀 이제 미국 이제 나스닥이나 시장이 열리면은 내일 우리 시장으로 보면 우리 오늘 저녁이나 이때쯤 이제 미국 시장 반응이 나올 텐데 결코 좋은 반응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관세 정책을 때린다라는 이 고율 관세를 때리겠다는 불확실성은 해소됐는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거에 대해서 해당 국가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라는 더 큰 불확실성이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만약에 이게 관세에 대해서 이거를 각 국가들과 다 협상을 통해서 이 관세율을 합의한 거다. 뭐 주먹으로 때렸던 뭐 떡을 줬던지 간에 합의한 관세율이다. 우리나라가 지금 25%를 맞았는데 그러면 한국 정부하고 미국 트럼프 정부하고 25%를 합의한 거다.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된 거죠. 어찌됐든 간에. 양쪽 다 수용했으니까. 근데 이거는 일방적인 발표란 말이에요. 상대국들이 어떻게 할지는 아무도 몰라. 그래서 이거는 미국 경제에서도 불확실성이 너무너무 커진 거예요. 전 세계의 개별 국가와 모두 다 불확실성을 하나씩 만들어놨네요. 미국이
지금 그 후티 반군 공격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네. 전 세계에다가 미사일 다 쏜 거예요 지금. 아니 근데 네.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예. 자, 과거 바이든 정부는 어쨌든 간에 중국을 타겟으로 한다는 게 분명히 네, 네.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인지 안보를 빌미로 해서 한미일 이렇게 하면서 경제적인 것을 한국으로부터 좀 이제 뭐 땡겨오겠다, 네. 일본으로부터 이익을 얻겠다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렇게 뭐 모든 나라를 상대로 해서 네. 경제 전쟁을 벌리는 게 이게 성공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네. 이거 이제 미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국의 몰락이라는 말을 미국 네. 학자들, 미국 언론인들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미국 민주당 어제 미국 의회에서 좀 쇼킹한 사건이 하나 벌어졌었는데 미국 그 국회의원 한 분이 그 트럼프 관세 정책을 비판하는 발언을 25시간 동안 발언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하루 넘는 시간이죠. 이게 미국 의회에서도 기록이라고 하는데 물도 안 먹고 밥도 네.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음흠. 25시간을 계속 발언한 거예요. 야. 이러면서 이제 그 발언 내용도 중요하지만 미국 민주당 보고 이제 정신 차리고 미국 민주당이 정신 차리고 본격적으로 빨리 미국을 위해서 트럼프를 막아야 된다라고 호소를 한 거예요. 네. 미국 국내에서도 이런 움직임들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세 정책을 받아들일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 있겠어요? 없죠. 한 나라도 없습니다. 우리 한 같은 나라도. 뭐 동맹국이나 일본도 동맹국입니다만은 정치적으로는 지금 또 재밌는 게 미국 아까 말씀드린 그 미란 보고서 네. 이제 트럼프의 핵심 경제 참모라는 보고서에 보면은 동맹국들은 안보상의 위협을 가지고 더 강하게 압박하자. 야. 그래서 그 말하라고에 미국으로 불러다가 더 압박을 해서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야 니네 방위비 더 내, 네. 주한미군 주둔비 더 내, 안 되면 미군 뺄 거야. 그러니까 네. 관세 받아. 관세 받아. 그리고 미국 국채 100년짜리 사. 네.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윤석열 없어져야지.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거는 정말 그렇죠. 뭐 시범 케이스로 윤석열 불러다가 이렇게 네네. 노래 한 곡 부르고. 시범 케이스로 했을 수도 있는데 네. 그나마 다행인데 미국이 아직 그 개별 협상을 아직은 안 한 것 같아요. 뭐 캐나다나 멕시코랑은 좀 대화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두 나라조차도 그 두 나라 압박할 때 뭘 갖고 했어요? 마약 가지고 했잖아요. 네네네. 외국인 노동자 문제 가지고 압박했는데 그 나라도 수용이 불가능한 숫자들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미국이 앞으로 이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가면서 관세를 때려가면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 수출에 좀 부담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럼 네. 협상하러 다 올 거야.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아까 말한 그 채권 파는 네네. 그 작업을 좀 하겠다는 그 거죠. 채권을 이거는 이미 산 사람이 있네. 최상목. 최상목이 10년물 샀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 0%짜리면 최상목도 안 샀을 거예요. 그렇겠죠. 얼마나 또 0%짜리 안 계산 샀겠죠. 빠르신 분일 텐데.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또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차기 정부의 과제기도 한데. 제일 큰 과제인데 1번 과제는 네. 그 미국 국채 갖고 있는 그런 공무원들부터 정리하는 거. 자, 최상목부터 정리해야 됩니다. 네. 그게 1번 과제고 네. 결국은 한국 혼자 대응해서는 그러니까 엊그제 지난주에 제가 정의선 네, 잘했다고 하셨죠. 잘했다고 얘기했는데 개별 기업 차원에선 절대로 대응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잘했다는 거는 그렇다고 그럼 이번에 현대자동차는 관세에서 빠졌냐? 안 빠졌어요. 네네. 네. 그 대신 미국의 국내에 생산하는 거는 봐주겠다. 그건 원래 관세 대상도 아닌데. 그렇죠. 뭐. 네. 그러니까 현대 입장에서는 트럼프한테 생색은 내고 자기들 원래 해외 투자 부분들은 뭐 현대는 냉정하게 그 부분을 네. 진행한 것에 불과하고 그러면 우리나라 자동차라든가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정부가 나서서 협상을 반드시 빨리 해야 되고 네. 근데 이 협상을 그냥 미국하고 1대1로 할 것이냐. 우리는 끊임없이 중국, 일본. 네. 네, 우리하고 무역 관계를 깊이 네, 맺고 네, 있는 나라들과 공동 전선을 빨리 펴야 됩니다. 대만은 우리하고 겹치는 게 많으니까 아니 좀 빠지나요? 대만도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대만도 됩니까? 관세를 네. 맞았기 네. 때문에 이번에 맞았기 때문에 그리고 엊그제 한중일 통상장관 회담을 했어요. 네네. 언론에 그리고 이재용 삼성 회장이 중국을 완전
엄청나게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일본도 가고. 그 말씀도 드렸지만 개별 기업 차원에서도 미국의 관세를 회피할 수 있는 부분들 빨리 찾아내야 되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저는 이 트럼프 정책이 결국은 실패할 거다. 오래 못 갈 거다라고 보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아까도 이제 관세 정책이 과연 어떻게 될 거냐. 약간 미시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우리가 미국에다 팔고 있는데 25% 관세를 때렸어요. 그러면은 그 관세를 우리 10만 원짜리 물건을 파는 한국 기업이 부담하냐? 그렇지가 않아요. 미국의 소비자가 뭐 미국의 우리 한국 기업의 물건을 사는 미국 수입업자가 부담을 하거든요. 그럼 결국 소비자 몫이 되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수입업자가 내가 관세를 25% 내야 돼. 그러니까 100원짜리를 사는데 125원이 된 거예요. 25%를 붙이면. 그러면 이걸 가지고 수입업자가 그러면 내가 125원으로 팔 수 있으면 그게 이제 소비자한테 전가되는 거죠. 소비자한테 전가가 되는. 근데 미국 수입업자가 한국 업체한테 야, 내가 관세 25% 내야 되니까 너 100원한테 넘기던 걸 나한테 75원에 넘겨.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한국 업자한테 전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게 봐야 된다는 건데 우리가 미국에 파는 물건 중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한 가격을 관세 부담을 우리한테 떠넘길 수 있는 상품이 있고 그렇지 않은 상품이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아마 우리 그 훌륭하신 정부 관료들이 혹은 기업들이 이제 이걸 분석하고 있을 텐데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은 자동차는 미국이 우리한테 관세 25%를 때리면은 야, 너네 미국에서 팔고 싶으면은 75원에 내 라고 할 수 있는 품목이에요. 왜냐하면은 한국 자동차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재가 많으니까. 뭐 미국 국내 상품을 쓰든가 아니면 다른 나라 다른 나라인데 다 같이 맞았으니까 별로 대안 안 되겠습니다. 미국 차 쓰라 이거거든요. 포드나 GM이나 뭐 쉐보레이 타라는 이야기. 미국 국내 생산하는 그런 거 쓰게 해서 대체가 가능한 상품이다 자동차는. 근데 이런 게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대체 불가능한 상품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반도체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저는 그 삼성하고 그 현대하고 대응 체계가 좀 달랐다고 보는 게 삼성 같은 경우는 좀 뭐 반도체 어렵긴 하지만 여전히 삼성 반도체 없이는 미국 경제가 안 돌아가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메모리 반도체를. 그러면은 미국 삼성 반도체를 사오는 미국 수입업자가 삼성 반도체한테 야, 너 100원에 사던 거 75원에 팔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못하죠. 삼성은 그냥 100원에 파는 거예요. 야, 너는 100원에 샀으니까 그냥 100원에 사. 관세 너네 수입업자가 부담을 해. 그 수입업자가 누구겠어요? 삼성 반도체를 이용하는 미국의 IT 업계가 그걸 그대로 부담하게 되고 그게 또 미국 IT 업체들이 부담으로 들어오고 그게 미국 소비자 부담으로 가고 또 한 가지는 약 있죠, 약. 약품. 우리가 먹는 약 이런 것들을 미국이 자체 생산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전 세계 그 제약 공장들한테 위탁 생산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한국도 엄청 많이 생산하고 있고 인도 이런 나라들이 많이 생산하거든요. 그러면은 미국은 자체 생산 기반이 약품 생산 기반이 약해요. 대부분의 약들을 이런 그 미국이 특허를 갖고 있는 거를 특허를 줘서 제조를 해서 이렇게 생산을 시킨단 말이야. 그럼 미국 약값이 엄청나게 오릅니다. 대체 불가능한 상품 중에 하나가 약품이에요. 그러면 미국 서민들은 정말 죽을 맛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뭐 제가 반도체하고 약품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미국 제조업이 좀 약화가 돼 있어서 이렇게 타격을 받는 제품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거는 그대로 미국의 일반 소비자, 특히 중산층이나 서민들한테 즉각 부담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과연 이것을 견딜 수가 있겠느냐. 일자리 창출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뭐 현대가 투자한다고 해도 앞으로 5년, 10년이 걸리는 투자이기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가 이렇게 하는 것도 미국이 이제 공화당을 지지해주는 노동자 계층을 위한 거다라고 하지만 당장은 노동자 계층을
직접 때리는 효과가 없네. 네, 그렇게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저희가 이 윤석열 탄핵의 경제적 효과부터 해서 한덕수가 미국 채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미국이 채권을 가지고 어떻게 최상목. 최상목이 채권을 갖고 있다. 어떻게 지금 국제 이 경제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가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광고 빠뜨렸는데요. 독도 샴푸 기능성 샴푸입니다. 네. 짧게만 말씀드린 두피 환경 개선, 모발 건강 강화, 떡진머리, 지루성 피부염, 청소년들의 정수리 냄새에 아주 좋습니다. 네이버에 독도 샴푸 검색하시거나 쿠팡에서도 구입 가능하고요. 저희 지러브 타고 가시면 다른 화장품들도 좋은 게 많습니다. 쇼핑이 후원이다.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하고 네.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한테 가장 큰 희망은 내일입니다. 내일 윤석열 탄핵부터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경제 살리기의 가장 첩경입니다. 그리로 가길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국민이 잘 사는 나라는 국민이 잘 사는 나라는 채널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이 잘 사는 나라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